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질환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종로 현상으로 운영이 정지됐던 천리안 1호가 정상화됐습니다. 천리안 1호의 기상탑별체는 지난 10일 밤부터 기상 관측 임무를 재개했으며 기기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오는 2020년 3월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주산업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을 수행하는 우주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본색에서 세계 각국의 우주청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한 해 마약 사범만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입단 마약 범죄까지 터지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연구소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잇단 강력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 인력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지난달과 이달에만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중간에 치료를 끊고 집에서만 지내며 증상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은 사회적 문제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일단 중증의 정신질환자는 정신적인 상태, 심리, 복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 관리합니다. 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전문 인력도 대폭 늘립니다.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곳도 생깁니다. 정신과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할 24시간 전담팀도 현재 5개 시도에서 내년에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합니다.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할 경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일 경우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낮 동안만 환자를 수용하고 밤에는 귀가시키는 이른바 낮병원도 현재 6% 수준에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강제적으로 입원 조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습니다. 행정입원 등 강제적인 입원 방법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소송 우려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원 대책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 방안은 제외돼 국가 책임 강화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 40대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유망한 산업 분야입니다.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 대책을 마련 조속히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핵심 계층인 30, 40대는 감소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바이오 헬스가 제2의 반도체로 도약할 저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간 공동간담회에 참석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개진하면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5개 부처 장관과 처장, 제약바이오 기업 CEO 9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초 원천 연구를 보다도 중심의 축을 강화하고 신약과 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범부처 차원에서 후보 물질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 R&D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또 민간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을 하고 기술 인력 자본이 선순환되어지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치매 예방 지침서를 내놓았습니다. 약 30년 뒤 세계 치매 인구가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운동과 금연 등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치매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고입니다. WHO는 현재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치매 인구가 오는 2050년이면 1억 5,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By 2030, it is predicted that the cost of looking after people with dementia will rise to $2 trillion annually. WHO가 이번에 처음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내놓은 이유입니다. 먼저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주문했습니다. 금연과 음주 절제 등 올바른 생활 습관도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dementia, is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stopping tobacco use, reducing the use of alcohol intake. WHO는 또 비타민 제제 등 남용이 치매 예방은커녕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캡슐이나 분말 등으로 나오는 건강보조식품보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처럼 몸에 좋은 음식 형태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는 조언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전립선암에서 세포 내 염색체가 23쌍보다 많거나 적으면 환자의 사망 위험이 5.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전립선암 환자의 암세포를 분석했더니 암세포 가운데 23%에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관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립선암의 과잉 치료가 심각하다며 염색체 수를 분석하면 환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염색체 수의 이상이 나타난 곳에서 암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는 한편 특정 암세포에서만 이런 특징이 관찰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 세포 분열 단계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생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메인 컴퓨터 비정상 종료 현상을 보인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 1호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여 지난 13일 오후 9시 55분 완전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 위성 1호는 우주 방사선 영향으로 발생한 고장 감시 전자 모듈의 오작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8일 정비를 받던 중 지상국과의 통신 오류로 메인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꺼졌습니다. 2010년 6월에 발사된 천리안 위성 1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난해 3월 임무 수명 7년을 다했으나 기기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내년 3월까지 2년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13일 나사와 백악관이 미국 의회에 2020년 나사 예산 10억 6천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었죠. 네. 예.
이 나사 국장이 이와 관련한 동영상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도 보내기도 했었는데 네.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다시 보내려면 기존의 210억 달러보다 추가로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나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는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기관을 우주 전문 정부 기관, 뭐 줄여서 우주청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자, 우주 탐사에 전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면서 이 나사와 같은 우주청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우주청이 있구나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나라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의외 좀 나라들이 있는데 이 호주 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호주 하면 뭐 캥거루 그리고 건축물 하면 뭐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게 떠오르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코알라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호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관광 대국 가운데 하나고 그렇죠. 예. 또 이 나라는 굉장히 재미난 점이 공산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질 않아요. 아, 그래요? 공산품은 전량 다 수입을 해서 예. 뭐 TV는 LG 아니면 뭐 삼성, 자동차는 뭐 토요타 아니면 혼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공산품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흥미롭게도 우주청을 가지고 있죠. 그러게요. 그럼 공산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발사체를 특별히 개발하거나 그러진 그러게요. 않겠네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예. 되게 흥미로운 점에 점중 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주가 그 채굴 있잖아요, 광산. 네. 예.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국가예요. 그래요? 세계 굴제 이런 광산 업체들이 다 호주에 속해 있는데 네. 네. 이 호주 우주청의 전략은 이 채굴하는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걸 강점이 좀 있으니까요. 우주로 확장을 하겠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달의 남극에는 엄청난 양의 네. 얼음이 있는 것으로 좀 예. 알려져 있잖아요. 그 미국이 2024년에 달의 남극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건데 네. 이 호주 우주청은 그 남극에 있는 그 엄청난 얼음을 캐서 네. 이걸 이제 뭐 물로 만드는지 해서 앞으로 그 달에서 쓸 자원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자국의 강점을 발휘를 해서 좀 창의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자, 호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국가의 우주청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유럽의 이제 강소국이라고 불리죠. 이 룩셈부르크 원래 이 금융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예. 이 룩셈부르크도 의외로 또 우주청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룩셈부르크는 이제 소행성 자원을 탐사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호주가 비슷하긴 하죠. 그러네요. 호주는 뭐 달에서 자원을 캐겠다는 거고 네. 룩셈부르크는 이제 소행성에서 그런 어떤 자원을 탐사하고 그걸 발굴하겠다 예. 뭐 이런 계획인데 이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그런 어떤 세계 최초의 우주 자원 채굴 회사가 있어요. 우주 신생 벤처 기업인데 네. 이 호주랜데 이 룩셈부르크 우주청이 네. 이 회사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치렀었죠. 그렇군요. 뭐 앞서 호주, 룩셈부르크까지 자원 채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소행성 탐사하면 그 일본 우주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요. 네. 사실 일본 우주청의 작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네. 나사 작사 이런 식으로 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일본은 뭐 소행성 말고 다른 분야도 되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지만 그렇죠. 특히 소행성 분야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야부사 2가 2020년에 그 네. 소행성 루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에 기원할 예정이죠. 네. 예. 이에 앞서서 2006년에 발사된 하야부사 1도 2010년에 샘플을 가지고 지구 기원에 성공을 했었죠. 네. 하야부사 1은 달 이외 천체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 세계 최초의 탐사선으로 기록이 돼 있죠. 예. 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우주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나라의 우주청은 정말 의외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동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나라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중동의 기적하면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을 이뤄냈다 평가를 받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예. 줄여서 UAE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예. 이 UAE 사실 우주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나라도 우주청을 갖고 있어요. 네. 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곳이 딱 3군데 있거든요. 이게 네. 어딘지 아시나요? 일단 미국이요. 네, 미국 네. 나사죠. 나사요. 네. 네. 저는 뭐 화성 이주 정책을 그 하려고 했던 뭐 마시원이 생각나는데 네. 최근에 파산했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스페이스X도 떠오르기도 하고. 저 앨런 머스크가 예. 이끄는 스페이스X고 나머지 하나가 네. 이 UAE 우주청이에요. 화성에 아까 우주인을 말씀하신- 보내겠다 네. 했다고요. 예. 예. 뭐 놀랄 일인 거죠. 네. UAE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그 엄청난 오일머니로 이 기술과 인력을 수입을 해서 뭐 나사에 버금가는 자기들이 우주청을 만들겠다. 네. 그래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 이제 그 UAE 우주청의 계획은 2020년에 먼저 화성 궤도에 보낼 그 탐사선을 보내서 네. 2021년에 이 궤도선을 화성 궤도에 안착을 시키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이 UAE가 건국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어. 특별히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예. 네. 어떤 이런 좀 퍼포먼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이후에 있군요. 이제 네. 뭐 유인 우주인을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중동 국가 뭐 아랍에미리트가 우주 개발을 한다니까 뭔가 의미있긴 한데요.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청을 보유한 국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우주 선진국들은 다들 우주청이 있어요. 뭐 예. 미국의 나사,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ESA, 그다음에 일본의 JAXA,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조금 의외의 나라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네. 뭐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뭐 이런 어. 나라들도 우주청이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뜻밖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70여 개 국가가 오. 우주청이나 이 우주청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 전문 기관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여 국가라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네, 아닌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전통 강국 외에도 이들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주가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우주에서 이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우주청을 설립한 건데 예. 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이 테슬라를 만든 앨런 일론 머스크도 머스크, 네. 스페이스X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렇게 우주에 뛰어든 것도 우주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고 실제로 스페이스X는 나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화물 운송을 대행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주정거장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아마존의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네. 이제 우주 여행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뭐 시험 비행을 좀 하고 내년에 이르면 내년쯤에 실제 우주 여행 상품을 뭐 출시하겠다. 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블루 오리진은.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전체 우주 산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주 산업이 대략 한 500조가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황금 노다지 시장에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뒤처진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생 국가들도 너도나보다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국가들이 우주 개발에 뭐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국 나사와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 나사가 세계 최초의 뭐 우주청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나사는 뭐 미국이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예. 유일하게 달에 우진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야에서 다 선두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 나사를 미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신생 우주 국가들의 전략은 이미 선진국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야 말고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 외에 좀 일종의 블루오션을 그렇죠. 개발하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야도 굉장히 잘하지만 소행성 탐사를 특화한 것도 예. 미국보다 먼저 어. 소행성에 착륙선을 보냈고 샘플을 예.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 분야만큼은 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강점이 있다. 다 잘한다. 그래서 이 네. 분야를 특화를 한 거고 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우주청이 있어요. 캐나다요. 캐나다도 의외로 우주청이 있는데 네. 예전에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로봇팔을 만들어요. 오, 로봇팔을 어. 만든다고요? 우주 정거장에 보면은 이렇게 팔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캐나다 우주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음. 그리고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우주선에도 이렇게 로봇팔들이 있는데 네. 이거 다 전부 다 캐나다에서 아, 만드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나사가 이 그 2024년에 우주인들을 보내는 계획과 더불어서 예. 달 궤도에 그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들 계획을 예.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게이트웨이에 장착이 될 로봇팔도 캐나다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확실히 특화를 하고 있네요. 참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은 우주 개발 뭐 탐사 계획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또 어떤 틈새 공략을 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광주광역시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1일 폭염특보가 도입된 이후 가장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광주시 풍암동 기온이 33.1도를 기록했고 내일도 33도를 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됩니다. 산불 속에서 묵묵히 둥지를 지킨 어미 황새가 4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얻었습니다. 로이터 TV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러시아 탐보브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CCTV에 포착된 어미 황새의 모습을 공개하고 황새 가족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산불 당시 영상을 보면 어미 황새는 숲이 타는 동안 둥지를 떠나지 않고 알을 품었습니다. 14일 촬영된 영상에는 어미가 품고 있던 알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CCTV는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황새 가족을 지켜보기 위해 러시아 세계 야생동물기금 프로젝트에 의해 설치된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새끼 고릴라가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카고 링컨 공원 동물원은 현지 시각 12일 새벽 2시 22살 어미 고릴라 롤리가 수컷 새끼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원 측은 새끼 고릴라가 어미 품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아직 키와 몸무게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건강하고 힘이 세며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링컨 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으로 알려진 어미 고릴라 롤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어머니 날에 출산을 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링컨 공원 동물원 영장류 사육사인 질 모이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He's doing all the things that a newborn gorilla should do, which is cling and eat. This infant is important for conservation because western lowland gorillas are critically endangered in the wild. 국내 연구진이 공장이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빠르게 정화할 수 있고 정화 처리 과정도 훨씬 간단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독성이 강한 페놀이 함유된 폐수입니다. 여기에 촉매를 넣고 전기를 흘려보내자 일정 시간 뒤 폐수가 깨끗하게 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페놀이 든 폐수 1리터를 약 10시간 만에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물을 정화하는 데 새롭게 사용한 촉매 재료는 니켈입니다. 기존의 철을 활용해 만든 촉매와 제조 비용은 비슷하지만 물을 정화하는 효율은 9배나 뛰어납니다. 페놀이 다른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유기물 대비 상당히 분해하기 까다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약 10시간 정도 공정을 돌려주면 페놀이 거의 다 분해되는 그런 성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리터의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촉매는 1g 정도. 폐수를 정화한 뒤에도 촉매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폐수를 정화할 때 사용한 촉매가 정화된 물에 녹아 이를 다시 분리해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니켈이 중금속인 만큼 이 촉매가 아주 소량이라도 정화된 물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낚시 같은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을 높여 물에 빠졌을 때만 부푸는 구명조끼가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이 최근 국산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물놀이철에 필요한 구명조끼. 불이 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요즘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만 부풀어 오르는 활동성을 높인 레저용 구명조끼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끼를 부풀게 만드는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이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셀룰로스 분말을 특수 처리해 물기를 흡수하면 4~5초 안에 녹으면서 구명조끼 튜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부풀러 올라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연구진은 수입품보다 공기 주입 속도가 1~2초 빠르면서 가격은 3분의 1 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성능 인증과 공인 인증을 받아 안전 기준도 통과했습니다. 1초, 2초라도 빨리 이 물에서 부풀어 올라 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상 레저 활동 안전사고 3,000여 건 가운데 인명사고는 200여 건.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개발한 이 기술은 수상 안전 사고를 줄이면서 향후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이용해 우주를 항해하는 솔라세일이 다음 달 최초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행성협회는 다음 달 22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솔라세일 시험 비행을 위해 초소형 위성 라이트세일 2호를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무게가 5kg에 불과한데 삼각형 모양의 돛 4개로 태양빛을 모아 추진력을 얻습니다. 라이트세일이 태양빛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도는 720km 상공으로 예상됩니다. 솔라세일은 고인이 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주창했습니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마약에 중독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약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마약과 큰 문제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계속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요. 예. 최신 그 마약 복용 증가 네. 이거의 트렌드를 GPS라고 얘기를 GPS 요? 하고요. GPS요? 네, GPS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네. G는 글로벌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벌 3세라든지 또는 부유층의 자제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약을 접하기 접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이런 예. 얘기겠죠. 실제로 인천 본부 세관에 의하면은 액상 대마를 포함한 전체 마약류 압수 현황을 예. 보니까 2017년은 35.2kg이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298.3kg으로 무려 8.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엄청 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P는 Price and Post, 그러니까 네. 가격과 국제 우편 국제 이렇게 우편. 얘기되는데요. 예. 액상 대마 같은 경우 사실 1g 같은 경우 시가가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건초 대마보다 사실은 5배나 비싼 겁니다. 예. 비싼 거죠. 예. 그리고 환각성도 일반 그 대마초보다는 40배 이상의 강렬한 강하군요. 예.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값비싼 마약을 국제 우편을 통해서 많이 들여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관세청의 관계자에 따르면은 작년에 특히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등에서 사실 그 대마가 합법화됐거든요. 예.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신종 마약들이 반입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소셜 미디어 약자인데요. 네. 그게 이제 국내 반입된 이후에 어떻게 유통되는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예. 마약 거래는 사실 구매자하고 판매자 이 둘이 직접 만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전달책 중개자. 이런 거가 예. 많이 끼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GPS가 특징입니다. 네. 자, 마약 범죄 증가 이유를 GPS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앞서 뭐 마약 적발된 것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 추정치는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명대학교의 박성수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요. 논문 마약류 범죄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여기서 예. 암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 이런 뜻입니다. 2014년에 보니까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9,984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2016년에는 14,214건이었고요. 2018년에 되니까 12,613명 이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암수율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추정치는 예. 2014년에 28만 4,244명, 예. 2016년에는 40만 4,672명, 2018년에는 36만 353명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적발된 걸 봐고 한 10배 정도를 보통 추정하는 것이 네.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그런 그 관례인데 사실은 28.57배나 더 많다는 거죠. 훨씬 아이고. 뛰어넘네요. 네. 예, 거의 20-30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가 최근 많이 그 뉴스에 문제가 나오고 되고 있죠. 있잖아요. 예. 자, 연예인들 뭐 인기와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런 마약에 빠지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그 배우 겸 가수인 박유천 씨. 예. 사실 그동안은 이제 지난 여름부터 아마 마약에 손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줄곧 결백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다음에 이제 사실 네, 혐의를 드러났죠. 인정했죠. 근데 그는 이제 호기심에서 마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네. 털어놨다고 하고요.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방송인 하일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네. 하일 씨는 지난달 중순에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를 한 다음에 외국인 지인하고 함께 투약을 했고 이후에 홀로 자택에서도 한 번 더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 연예인 자체가 마약상들의 중요한 타겟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자체가 고소득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비싼 마약을 사기 쉽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무대에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들의 반응, 대중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관심 신경을 써야 같은 되니까 것들, 예. 이런 거 휘둘리지 않으려면 늘 자신을 이렇게 억제하고 억압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자기 감정을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마약 자체가 효과가 되게 빠르고 분명하기 때문에 네.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이 마약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이게 이제 마약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편제 계열인 헤로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네. 이게 이제 정맥 주사로 투약을 하게 되고요. 투약을 하게 되자마자 강렬한 감각을 느끼고 아랫배 같은 경우 얼얼한 느낌들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편제 마약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 작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강렬한 불편한 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수에 있는 반사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은 온몸이 이게 그러니까 구역질과 구토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혈류에 갑자기 히스타민 같은 게 분비가 되면은 심하게 가렵고 눈은 충혈되면서 동공은 수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많이 마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는 혈압이 급히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호흡 저하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망까지요. 예를 들어서 코카인 같은 경우에도 뇌의 발작을 촉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뇌 흥분의 측면에서 민감성 같은 게 확 올라오게 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고조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심리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피로도 같은 게 줄어들고 우울감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마약을 딱 끊고 나면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게 나타나죠. 일부에서는 마약을 끊게 됐을 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기억력이나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행동장애 같은 것 또는 이상행동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심각한데요. 이렇게 마약 범죄가 근데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송방망이 처벌이어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그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에 마약류 범죄 1심 재판 결과 기준입니다. 약 40.1%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34.9%도 징역이긴 한데 3년 미만이고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3.6%나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마약 공급 사범들도 사실은 벌금, 집행유예 또는 낮은 실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이나 미국, 일본, 태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판매나 밀수, 운송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고 합니다. 자, 마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중독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내성 자체는 이전과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더 많은 강한 그 마약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금단 증상은 끊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신체 또는 심리적인 그런 그 타격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은 사실 심폰하고 마취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헤로인 같은 걸 끊게 되면은 56%에서 70%가 금단 증상을 경험하고 다시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마약의 유혹을 좀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일단 마약 복용 자체가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 뇌라든지 또는 신체에 손상을 가지고 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 자체가 파탄이 납니다. 이게 그만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제 1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신의 불안 수준이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정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소통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 생활이나 또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의 유혹을 느끼거나 혹시 마약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같은 곳에 실제 문의를 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상담실 같은 것도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마약 자체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는데 호기심의 대가치고 너무 치명적이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굳은 그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에 대한 치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약을 한 사람들,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생각연구소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우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나사와 같은 독립된 형태가 아닌 부속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우주 분야 컨트롤 타워와 함께 달궤도 우주정거장 등 글로벌 우주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민간 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